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줄기세포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오세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과제 계획서나 보고서를 작성할 때에는 과제에 필요한 과학 용어들을 사용을 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꽤 있어 과학 용어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연구자분들 그리고 평가자분들은 관련되어 전문가분들이시기에 과제를 잘 이해하시는 반면에 이 분야의 비전가분들은 관련된 과학 지식 없이 과제를 이해하기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재생의료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치료제의 개발 목적이고 이것이 상용화되는 과정, 상용화되어 혜택을 받는 분들은 비전문가 분들이 대다수라고 생각되는데요. 물론 연구자분들이 일반인들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와 문장을 구성함으로써 서로 간의 갭을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지만 일반인분들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심 있는 연구와 치료제와 관련되어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라는 목적에서 오늘의 강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재생의학에 대한 기초 지식과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오늘의 제목은 Regenerative Medicine and What We Need to Know 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Regenerative Medicine은 라틴어인 regener라는 동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re는 다시 하다, genere는 만들다는 뜻이 같이 합쳐져서 다시 만들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14세기 올드 프렌치에서는 regenerative라는 의학용어가 파생되어 엑스맨의 울버린이 가지고 있는 능력처럼 살이 다시 자라는 것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재생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재생의학이라는 것이 살과 뼈가 더해져서 많은 분야가 여기에 포함되게 됩니다. 한국의 생명공학정책연구소에서 재생의료는 줄기세포 외 체세포, 면역세포, 이중세포 등을 이용한 세포치료, 유전자 치료, 조직공학 치료 등의 의료 기술 및 의약품이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2007년에 유니버시티 콜리지 런던의 닥터 크리스 메이슨이 재생의료의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재생의료의 중점은 세포에 있다는 글과 함께 재생의료는 세포, 티슈, 장기 등을 대체하거나 재생하여 원래의 기능을 복구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게 되고 메리엄 웹스터도 이제 사전에 똑같은 뜻으로 재생의료에 대해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시로 줄기세포에 특정 기능이 있는 세포로 분할을 시키고 하나가 좀 효율이 없으니까 스캐폴드나 이제 3D 바이오 프린팅을 이용하여 지지체를 형성해서 티슈나 올게노이드를 제작합니다. 그 중에 진 테라피를 사용하여서 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포에서 생산되는 물질인 엑소솜을 사용해서 세포의 기능의 면역과 세포의 기능과 면역식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병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스캐폴드와 같은 지지체의 경우는 세포 사용의 유무에 따라서 정의하는 범위가 틀려지는데요. 세포가 들어가지 않을 경우 첨단 의료 기기에 포함되고 지지체가 세포와 같이 섞어서 들어갈 경우는 융복합 제재로 정의가 됩니다. 엑소좀의 경우는 세포 배양 의약품으로 포함되고 아직까지는 첨단 바이오 의약품으로 구분이 안 되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하시고 과제 신청하시는 분들은 과제 신청 전에 자세하게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줄기세포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줄기세포의 존재 가능성은 1892년 어거스트 마이즈만의 전 플라즈마 티어리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 플라즈마 티어리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 생물의 초기에 만들어진 점세포를 통하여서 유전자의 상속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유전자를 상속받은 점세포들은 유전자 상속이 불가능한 소마세포로 분화가 됩니다. 여기서 점세포는 이제 줄기세포를 뜻하고 줄기세포는 엠브리오닉 스템셀, 배아줄기세포, 메센카임 스템셀, 중간면 줄기세포, 그리고 헤마토포에틱 스템셀, 뇌울모 세포 등을 말할 수 있고 소마, 즉 소메릭 셀은 스킨, 골, 근육, 피 등의 우리 몸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성체 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세포는 유전자의 상속 외에도 다른 세포로 분화하는 기능을 가지는데요. 크게 토티포텐트, 엠브리오, 배아, 그 다음에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태반으로 분화가 가능한 세포를 뜻하고 플로리포텐트는 엑스트라 엠브리오닉, 그러니까 태반 세포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세포로 분화 가능하지만 토티포텐트와 다른 점은 토티포텐트는 하나의 완전한 생명체를 만들 수 있는 반면에 플로리포텐트는 모든 세포의 변화는 가능하지만 생명체를 형성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멀티포텐트는 하나의 이상의 세포로 분화 가능한 세포, 그리고 올리고포텐트라는 것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유니포텐트인데요. 대부분의 세포들의 멀티포텐트의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한 유니포텐트는 없을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각각의 줄기세포들은 어디서 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는 저희들이 배운 이제 성교육 자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을 하게 되고 후전된 난자는 1, 2일까지는 토티포텐트의 성향을 가지게 됩니다. 여기서 마이토시스를 통해서 분열을 하게 되고 블라스토시스트라는 이제 배반포라는 것을 형성하게 되는데요. 이 배반포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나중에 태반의 일부분이 되는 트로포블라스트, 그 다음에 배아를 형성하는 이너셀 매스로 나뉘게 됩니다. 이너셀 매스는 토티포텐트가 아닌 프로리포텐트의 성향을 지니며 이것을 분리하여 배양하게 따로 키우게 되면 이제 저희가 아는 배아 줄기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이는 1981년에 닥터 마틴 에반스와 매튜 커프맨이 쥐의 배아를 사용하여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밝혀내었고요. 그 다음에 1998년도에는 닥터 제임스 톰슨이 사람의 태아에서 성공적으로 배아 줄기세포를 배양하게 됩니다. 블라스토시스트에서 배아 형성 과정을 거치게 되면요. 가스트레이션이라는 변화를 거쳐 그 다음에 가스트라라는 스테이지에 오게 되는데요. 이 가스트라는 사람의 배아가 여기 한 레이어만 있는 거에서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가지는 과정으로 여기서 이제 ICM은 엑토덤, 메소덤, 그 다음에 엔도덤 등의 세포로 분화가 되어 각각의 특정 세포, 장기, 기관들로 갈 수 있도록 지정이 됩니다. 예시로 엑토덤 같은 경우는 피부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세포, 눈, 신경기관들, 그 다음에 이빨 등으로 분화가 되고 메소덤은 피부의 안쪽 세포들, 근육, 뼈, 배출기관, 혈관과 림프관, 생식기관 등으로 분화가 되며 엔도덤은 간, 췌장과 같은 소화기관, 그 다음에 호흡기관, 갑상선 등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각 세포들이 플루리포텐트의 성격을 잊어버리게 되고요. 특정한 세포로만 분화가 되기 때문에 멀티포텐트라고 불리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메소돔은 특정 환경 없이는 신경이나 간세포로 분화가 불가능하고 다른 세포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아와 태아는 태반과 태출을 통해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기가 태어날 때 두 가지의 줄기세포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태출의 피와 조직으로부터는 태출류의 텐류의 줄기세포, umbilical cord mesenchymal stem cell, 그 다음에 태반에서부터는 태반 줄기세포, placental mesenchymal stem cell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어른이 돼서 자라고 있는 중에 어덜트 스템셀이라는 것을 배와 태아는 태반과 탯줄을 통해 어머니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데요. 여기서 아기가 태어날 때 두 가지의 줄기세포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탯줄의 피와 조직으로부터는 탯류의 줄기세포, umbilical cord mesenchymal stem cell, 태반에서부터는 태반 줄기세포, placental mesenchymal stem cell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럼 어른이 되고 자라고 있는 중에 어덜트 스팀셀이라는 것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이는 대략 두 가지로 헤마토포에틱 스팀셀, 교혈모세포, 그리고 메센카임 스팀셀, 중간엽 줄기세포입니다. 중간엽 줄기세포는 여러 장기나 피, 심지어 오줌에서도 확보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중간엽 줄기세포는 미리 언급한 텐유래, 태반유래와 그 다음에 골수유래, 지방유래 등이 있고 현재 저희 연구소에서는 편도선에서 뽑아낸 편도유래 줄기세포를 사용한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메센카임 스템셀 중간엽 줄기세포들은 전부 이제 멀티포텐트의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관련되어 있다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2006년도 그리고 2007년도경에 닥터 시나 야마나카가 셀 저널에 쥐 사람의 파이블러스라는 소매직 세포에 야마나카 팩터라는 이제 해당 유전자를 전달하면 배아줄기 세포와 비슷한 부화능과 증식률을 가진 성향을 가진 인듀스 프로리포텐 스팀셀 짧게 iPSC, 한국말로는 전분하는 줄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요 발표했는데요. 배아를 사용한 연구가 항상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혀왔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들이 두 손을 벌려 환영하게 되고 줄기세포의 연구의 방향성을 크게 바꾸게 됩니다. 여자모도 휴먼 배아줄기세포의 배양을 성공한 닥터 제임스 톰슨도 2007년도경에 비슷한 유전자를 전달하여 iPSC를 만들 수 있다는 논문을 사이언스 저널에 내었고요. 닥터 톰슨이 찾아낸 것은 톰슨즈 팩터, 닥터 야마나카가 찾아낸 것은 야마나카 팩터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요. 엠브리오 스팀셀, 그러니까 배아줄기 세포로는 블라스토시스트에서 이제 이너셀 매스가 확보되어 프로리포텐스를 가지고 있으며 iPSC는 전분하는 줄기세포로 야마나카나 톰슨즈 팩터를 전달하여 세포를 배아줄기 세포와 비슷한 프로리포텐스의 형태로 돌려놓은 것이고 메센카임 스템셀, 중간엽 줄기세포와 헤마토포에틱 조혈묘세포는 이미 발달 과정을 가진 성인세포로부터 확보되는 이제 멀티포텐트한 세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분화성은 당연히 배아줄기세포와 전분하는 줄기세포 iPSC가 가장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하여 가장 좋으며
중간엽 줄기세포의 경우는 대개 연골, 골, 지방, 근육 등의 세포로 분화가 한정되는데요. 조혈모세포는 적혈구, 백혈구로의 분화가 한정이 됩니다. 배아줄기세포의 장점은 줄기세포 연구의 표준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계 없는 증식률과 분화는 그리고 분화에 관련된 방법이 잘 정립되어 있고, 하지만 윤리적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이며 그 외에도 끝없는 증식률은 완전 분화가 안 됐을 시에 종양을 일으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세포 받는 이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면역세포에 막혀 세포가 죽든지 아니면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 안정성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보다는 줄기세포의 경우 배아줄기세포의 끝없는 증식률과 분화능을 가짐과 동시에 윤리적인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자신의 세포로 iPSC를 만드는 것이 가능하기에 염증에 관련되어서는 유리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포에 만들고 유지하는 비용이 꽤 비싼 편이고 유전인자들과 끝없는 증식률에 의한 종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안정성이 항상 거론되고 있는 세포입니다. 중간엽 줄기세포의 경우는 ESC나 iPSC에 비해 낮은 증식률 그리고 분화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임상으로 사용되기에는 충분한 세포의 수급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분화능이 일정하지가 않고 세포의 소스, 증식 방법, 증식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는 분화능에 큰 차이점이 있어 분화 방법이 아직 일정하게 확립이 되지 않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종양 형성이 낮은 편이고 이뮤노모듈레이션의 효과가 있어서 염증이나 거부 반응이 낮고 적절한 분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다른 세포로도 분화한다는 가능성이 있어 현재는 임상 연구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세포입니다. 조혈모 세포의 경우는 이미 임상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적혈구, 백혈구로밖에 분화가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배아세포는 항상 윤리적인 문제에 부딪혀왔다고 계속 설명을 해왔는데요. 대부분 카톨릭과 신교도의 보수당이 배아를 사용한 연구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했습니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종합성과 관련성이 있으며 보통 배아를 얻기 위해서는 인공수정을 통해서 얻게 되는데 이 과정에 연구에 적합하지 않은 단계의 배아의 경우는 폐기를 하게 되고 또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배아를 상해할 수도 있어서 배아를 하나의 생명체로 인식하고 배아를 죽이는 것은 살인과 마찬가지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오스트리아, 독일, 이탈리, 헝가리, 터키 등의 나라에서는 배아세포 만드는 것을 완전히 금지하였고요. 캐나다, 덴마크, 프랑스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요.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SCNT. 그러니까 이것은 난자의 핵을 뽑고 소매직 세포에 핵을 집어넣는 테크닉을 뜻하는데요. 이것을 금지하는 반면에 배아세포의 제작이나 연구에 관련되어서는 어느 정도 허용을 하였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초기에 미동결 난자 사용 금지와 연구 대상 질환을 한정하였으나 생명윤리법이 개정되면서 규제 완화가 추진되었고요. 2016년도부터 시작처에서 생명위협 질환 및 중증 비가역 질환에 사용되는 세포치료제는 임상 이상의 시험 결과만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고요. 22개의 난치성 유전 질환에 대해서는 배아줄기세포 연구 대상을 질환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플렉시블에서 약간 펄미시브로 점점 정환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restrictive와 flexible 사이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1973년도에 배아 연구에 대한 정부의 펀딩이 조성되기 시작했고 1990년도에 디키 위커 어멘드먼트의 법이 통과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은 연구를 위한 배아세포의 제작과 상해하는 연구의 정부적 투자를 금지하는 법이고요. 2021년에 와서는 부시 대통령에 의해서 더 강화가 되게 되는데요. 이때 60개의 그 배아줄기세포 라인에서 21개로 크게 감소가 되었으며 새로운 배아줄기세포의 제작이 불가능하고 세포의 다이버시티나 병증에 대한 연구가 전부 지원금 없이 불가능했기에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관련된 법을 해제하기 전까지는 배아 관련된 연구의 침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2019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에서 태아 관련 연구되어 정부 지원금이 끊기게 되고 2021년도에 와서 바이든 대통령에 의해서 다시 태아 연구가 증인이 되지만 현재까지도 디키 위커 어멘드먼트의 법은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7년도에 iPSC가 나오면서 배아세포의 특성을 가진 배아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세포로서 각광을 받게 되는데요. 좋은 장점은 성체세포, 즉 소매릭 세포에서 역분화가 되기에 특정 유전 질환에서 관련되어서 연구를 하는데 좋은 모델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iPSC도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높은 가격과 안정성으로 만들고 유지하는 많은 비용과 시간, 그리고 특히 임산용의 iPSC의 경우는 만들기도 힘들거니와
이미 관련된 세포를 만들어진 연구소에 지불하는 라이센싱 가격이 대략 5억에서 20억으로 이제 비싼 편입니다. 물론 이것을 만들기 위한 투자한 시간과 돈을 생각하면은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제 적지 않은 돈의 투자가 필요하고요. 돈이야 마련해서 이제 세포를 구입한다고 해도 결국 안정성에 걸리게 되는데요. iPSC를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야마나카나 존스톤즈 팩터는요, 암세포 유전자로 분류가 되며 이것이 세포 내에 남아있을 경우 이식받은 환자의 암 발생 확률의 증가, 그리고 배아주기 세포나 이제 iPSC의 공통된 끝없는 증식률이 특징이기에 완전 분할을 시키지 않았을 경우 종양의 형성이 위험성도 있어서 줄기세포의 연구에는 최적이지만 임상 적용, 특히 안정성 부분에는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체 줄기세포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성체 줄기세포는 1970년도에 러시아 과학자인 알렉산더 프레덴스테인에서 골로 분화된 특성에 의해서 오스티오제닉 스템셀로 초기에 불리어지다가요. 1991년도경에 아놀드 카플렌에 의해서 메센카메 스템셀로 전정되게 됩니다. 하지만 MSC는 대개 다른 세포가 많이 섞여 있다는 이유로 International Society for Cell Therapy, 그러니까 ISCT에서는요, 이들이 줄기세포, 스템셀보다는 간질세포, 스트로멀셀의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2005년도경에 이제 논란이 오갔고요. 2010년도경에는 아놀드 카플렌이 그들의 재생적인 역할과 한염 역할에 의해서 메디스널 시그너링 셀로 불리는 것이 더 맞다고 논문에 이야기한 바 있는데요. 이는 아직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MSC는 많은 티슈 사이트에서 발견이 가능하며 그 장기들을 회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대표적인 MSC의 분화능으로는 골, 지방, 연골들이 있지만요. 이 외에도 조절하는 인자에 따라서 엔도덤 유대인 간세포 혹은 액토덤 유대인 신경이나 피부세포들로 분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요. 관련되어 많은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럼 MSC의 장단점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요. MSC는 성체 줄기세포도 그들의 페이트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서 특정한 세포로 가는데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예를 들면 골수 유대는 골로 잘 가고 신경 유대는 신경으로 잘 가고 지방 유대는 지방으로 분화가 잘 됩니다. 하지만 이 외에는 다른 세포도 분화가 잘 안 된다는 게 단점이면서요. 또 어디서 왔냐에 따라서 분화의 방법과 분화능의 천지 차이라는 것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장점은 어느 정도의 증식률을 가지고 있어 증식시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한도가 있고 긴 편은 아니어서 임상을 위한 충분한 세포의 수급, 특히 제품화를 하기 위한 균일화가 힘들 수도 있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이점으로는 종양성이 앞에 배아줄기 세포나 전분하는 줄기세포보다 현저히 낮아서 임상적으로 안정하다는 점에 있으며 MSC 세포의 특성상 염증 반응이나 거부 반응이 낮은 편이라서 MSC는 현재 임상 허가된 치료제로도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FDA의 식약처에 승인받은 제품들은 이제 전부 MSC를 사용한 제품들로서 한국에만 5개의 제품들이 있고요. 일본에는 2개, 캐나다, 뉴질랜드, 인디아, 유럽 쪽에는 각각 1개씩 승인받은 임상 허가 제품들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줄기세포의 연구는 세계적으로 이제 제일 많이 되고 있지만 아직 임상용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아직 하나도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2019년도에 마켓 점유율을 보면은 MSC가 64%로 이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ESC는 16%, iPSC는 5.5%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줄기세포의 시장 선장 촉진 요인으로는 퇴출유대 줄기세포 및 타유대 줄기세포에 대한 인식 증가, 줄기세포의 규제 완화, 그 다음에 코로나 고령화 등으로 증가되는 병증으로 인한 재생의료에 대한 수요 증가 등이 있는데요. 문제점으로는 규제나 윤리 문제가 있겠지만 가장 문제는 세포치료의 치료비가 보험이 적용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서 많이 비싼 편에 속합니다. 한국의 카티스템이 대략 한 2천만 원, 큐피스템이 한 해 치료당 400만 원, 프로카이멀 템셀이 한 2억 정도로 비싼 편인데요. 이번 연도에 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주가 기존에 한 해당 4억이었다가 보험이 적용이 되면서 600만 원대로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요. 아마 보험 적용의 유무에 따라서 줄기세포의 치료제의 사용 유무와 시용성이 많이 갈리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가 재생의료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